자, 이번 시간에는 왕비결 논술 강의 제9강, 제10강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행안합 강의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희 경사입니다. 논술 왕비결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행정 절차론에 관한 기출 모범 답안과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민법 계약법에 관해서 기출 모범 답안과 실전 연습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행정 절차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출안에 답이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뭐 객관식 시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논술의 시험에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또 기출 문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게 비록 논술 시험이지만은 많이 써보신 분들은요, 이게 시험장에 가서도 이게 그 효과가, 여기서 연습했던 효과, 이 기출을 풀어보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출 모범 답안과 실전 연습,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 행정 절차도 제가 뭐 1회 때부터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한 5개 정도만 제가 해드릴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자료를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손가락이 아프고 팔목이 뭐 이게 파스를 붙이고 아프고 팔꿈치가 아플지라도 여러분들 써보셔야 됩니다. 꼭 써보셔야 돼요. 합격을 원하신다면은. 자, 그러면 행정 절차론 기출문제 해설 이제 들어갑니다. 자, 2회 보겠습니다. 2회. 2회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갑은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건물 옥상의 일부분이 관계 법령상의 용적물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거 난리 났네요.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용적물 위반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발하였다. 이거 적발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할 행정청의 위 철거 명령 처분이 갖춰야 될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문제가 쉽게 나왔죠.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어떤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이제 논하시오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머릿속에 잘 담고 있죠. 처분하기까지의 과정, 즉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처분을 하면서 하는 이유부기라든 이유부기와 고지, 이것에 대해서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요, 사실 논술 점수를 거저주는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이것은 그냥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그냥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문제 제기라든지 문제점 이런 거 쓸 필요 없겠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 해가지고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침익적 처분, 뭐 침익적 처분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할 때 거쳐야 될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처음에 1번 사전 통지, 2번 의견 정치, 그 다음에 의견 제출과 청문 공청회가 있다는 거, 3번 처분과 함께 이유부기와 고지 이렇게 써주시면은 채점관 이걸 딱 볼 때에 이 사람은 처분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해갖고 점수 플러스 점수를 더 주게 됩니다. 이걸 딱 먼저 좀 써주세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통지부터 여러분이 이제 암기된 사항 이거 이제 쭉 여기다가 이제 암기된 것들 여기다 그대로 이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쭉 고지까지 써야 되겠죠. 고지까지 이렇게 딱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자, 철거 명령 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하기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친 후 처분 시 이유 제시와 고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 명령을 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해가지고 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는 이제 쉬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쉬운 문제일지라도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게, 실제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양이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제 40점짜리 단일 문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번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를 읽고 뭐 두 문자 쓰고 이러다 보면은 한 2분 지나가요. 그럼 18분 안에 써야 됩니다. 그럼 18분 안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게 미리 좀 이렇게 연습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서요 20분 넘어가 버렸어. 오버돼 버렸어. 그럼 나중에 쉬운 약수를 문제도 못 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시험 볼 때 어떤 분들은요 저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어떤 분들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를 다 못 써. 그리고 막 자기는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안 주려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뺏어가 버립니다. 이거 그런 걸 꼭 기억하셔 가지고 이거 시간 넘기지 않도록 적당하게 쓰시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2회 때 보고, 그 다음에 6회를 봅시다, 6회. 6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6회 보면은요, 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관할 행정청 A는 갑에 대해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아, 이거는 하자네요. 갑은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납부기한의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렇죠. 납부기한이 도과되면은 뭐 이거 뭡니까 거기 저 가산금 같은 게 붙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일단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는 물음일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자 내용적으로 정당하네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게 부과됐어요. 그래서 이제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정당하게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답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 물음일의 답 문제점 이유 제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과 그 다음에 이유 제시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은 쓸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쓰다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유 제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지도 않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암기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머릿속에 당연히 담아둬야 되는 것이죠. 이미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법원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과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 하면은 법원은 A 행정청의 이유 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지라도 자 비록 해당할지라도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라면은 불필요한 행정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취소 후 다시 처분하는 것보다 하자의 치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미 이게 정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정당해요. 근데 이걸 또 취소하고 다시 또 부가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봐야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처럼 행정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취소 후 다시 처분하는 것보다 하자의 치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내용을 딱 이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핵심 서브 노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딱 암기해 두면은 사실 복잡한 거, 이 문제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음이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계속 중에 A가 갑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은 취소 소송 중인데 이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네. 치유를 위한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이유 제시 하자는 치유되는지 이런 경우에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되는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문제 1에 물음이의 답이 있는데 사안의 문제점 취소 소송의 계속 중에 A가 갑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과연 이유 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쓰시고요. 쓰시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치유 시기 여기까지 치유 효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써주시고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결론 보면은 치유를 위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의 구체적인 제시는 행정쟁송 전에 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는 이미 진행 중인 취소소송 중에 하였다. 따라서 취소소송 중에 행정청 A가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기다 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출제자들이 이게 이제 이걸 노린 거예요. 자, 치유 시기는 치유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 중에 했다? 그럼 이건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로 갑시다. 8회. 8회 나왔습니다. 8회. 8회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업조합 법인인 갑은 A씨 관할 구역 내에 32만 평방미터의 수산물 종합센터, 유통종합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비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후 갑은 A시장으로부터 위 센터 건축을 위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2차례 받았으나 건축을 하지 못하고 모두 그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갑은 다시 위 센터를 건축하고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위 센터 예장 부지 주변에 여건 변화가 됐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심화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시장은 불허가 처분을 하기 전에 갑에게 그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 제출 절차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그래갖고 무릎 1. 갑은 이미 2차례나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면서 이번엔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야, 이거는 그래도요. 자, 여기 딱 힌트 줬잖아요.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하면은 뭐예요? 신뢰보호의 원칙의 이거 요건, 이것을 써주라는 거죠. 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음 1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의 물음 1의 답. 사안의 문제점. A시장의 기존 2차례의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갑에게 앞으로도 다시 사용허가를 해주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써주시고 신뢰보호의 원칙. 자,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자, 신뢰보호의 원칙과 이 요건.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머릿속에 담아두셨습니까? 신뢰보호의 원칙. 아직 안 두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거기 강의할 때에 거기에 이제 거기 그 행정심판법 그거 하면서 끼워 넣기 막 해보고 그랬죠. 뭐 이게 행정심판의 대상자격, 뭐 청구인적격, 비청구인적격 하면서 끼워 넣기 해보고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데이터에 보면은 그 밑에다가 제가 이런 것들 평등의 뭐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아니 또 그리고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자료들을 제가 딱 원칙들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제가 또 시간 내서 다 정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힘든데도 다 해 드렸는데 선생님이 해 줬는데 학생들이 그걸 머릿속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그래서 이거 암기 안 한 사람들은 저한테 앞으로 벌금을 벌금 내셔야 돼. 벌금을 꼭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써 주시고요. 자, 사안의 검토. 사안의 검토. 이거 볼까요? 자, A시장이 원고에게 2차례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항만시설 사용을 해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A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거는 그냥 안 쓰셔도 됩니다. 조금 제가 좀 아는 척 좀 했는데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갑이 건축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A시장의 거부 처분으로 갑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통 갑의 거부 처분이 갑의 이익을 침해되었다고 이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센터 예장 부지 주변의 여건 변화,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한 공공시설 부족 심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허가와 다른 불허가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공익을 해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안의 검토 결과
갑이 이전에 있었던 사용 허가를 근거로 새로운 허가 처분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A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이라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몇 번 강의 시간에도 이제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런 항만 시설이라든지 뭐 공항 시설이라든지 국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거기에다 어떤 무엇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게 항만 시설에다가 내가 건축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권익입니까? 그 권익에 해당되지 않지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밑에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를 보겠습니다. 물음 2. 갑은 A시장이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이 맞을까요? 자, 문제 1의 물음 1의 답. 물음 2의 답입니다. 자, 사안의 문제점. 사안의 경우 A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사전통지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문제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전통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부 처분에도 사전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판례인데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거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달달달다 이게 여기다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부 처분에도 사전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보세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사전 통지 이제 앞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에 힘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요, 사전 통지는 행정 이 절차론에서 사례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사전 통지를 보통 보면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사전 통지 그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적 처분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권익을 침해하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비록 이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여기 나오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일지라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네?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까지 알아두라고 했습니까? 과연 이게 나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게 두 번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아예 행정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그쪽 파트라는데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죠. 아예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가 되는 이런 것에는 역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목에 힘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A시장의 결론 다시 이게 봅니다. A시장의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갑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이게 그 사례에서 무슨 항만청을 이용하기로 했다. 공항을 이용했다. 국가 어떤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권익입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우리의 권리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거기 어디 청와대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안기부 마당에 가갖고 여러분들 내가 여기다 전원주택 하나 짓겠습니다. 이거 허가해 주세요. 그렇게 거기다가 건축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권익에 해당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내 땅에다가 그걸 짓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내 권익에 해당되지만은 남의 땅에다가 뭐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나의 권익에 거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거부 처분할지라도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제한하는 처분에 이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않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지 않으면은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헷갈림을 여러분들 이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시들은 출제자 이 여시들은요, 이런 헷갈리는 것들 자꾸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지금 8회까지 지금 했네요. 그죠? 8회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현 교수입니다. 논술 왕비결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행정 절차론에 관한 기출 모범 답안과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민법 계약법에 관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논술 앙비거 10강, 행정절차법 10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현 경사입니다. 논술 왕비결 1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기출문제 해설과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행정 절차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9회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에는요, 참 좀 난감한 문제, 수험생들의 입장에 있어서 좀 난감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에 유흥주점 위반 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 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후 징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예, 이처럼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제 파면을 당하게 되죠. 파면을 또 시켜야 되고요. 이런 비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에 있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파면을 당하면은요, 공무원들에게 이제 가장 무거운 이제 징계가 파면인데, 파면을 당하면은 이제 공무원 연금, 나중에 연금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참 파면을 당했어요. 자, 물음 1과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 갑은 A가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징계를 하기 전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있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가지고 이거는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지 이걸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음이 갑은 제시된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가 관련 법령의 징계 절차상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징계할 때는요, 처분 사유 징계 절차상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되어 있어요. 교부하게. 근데 이제 이거를 교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물음 1의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문제점.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제 뭡니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이 사전 통지 이거에 이제 예외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비록 이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일지라도 뭐 긴급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닌 경우에도 역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가 뭡니까? 아예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예외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왜 여러 번 강조했습니까? 계속 시험에 잘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론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원한다면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확실히 구분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에 대한 것도 역시 뭡니까? 이것도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예요. 따라서 공무원 이 징계 절차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행정절차법 예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제점을 간단하게 이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의 적용과 예외가 있는데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암기되어 있죠. 적용 예외가 있는데요. 적용 예외. 자, 행정절차법 3조 9항에 보면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어 있으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요.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시간에요. 제가 앞에서 여태까지 어떤 무슨 법, 몇 조, 몇 항 이런 거 암기하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3조 9항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아예 머릿속에 딱 박아놔 버렸어요. 자, 행정절차법 제3조 9항 339 3조 9항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법 예외사항이다. 이건 머릿속에 아예 이렇게 넣어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뭡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 행정절차법 제3조에 의하면 이것까지 딱 넣어주면은 채점관이 이 양반은 정확하게 알고 있네 하고 점수를 많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적용 예외까지 보고 공무원의 징계 절차.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는 처분사유서, 이 처분사유서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공무원법, 제가 기억하기로 한 75조. 여기에 보면 이게 있는데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공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반드시 처분사유서를 이게 뭡니까? 주어야 되고 그 공무원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처분사유서를 받은 공무원은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뭐 사전 통지를 한다든지 의견 청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한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이런 사항들을 이 공무원법 여기서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충분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징계 절차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사전 통지 등의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내용들, 오늘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행정사 거기 실무와 또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음에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시 출제돼도 또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문제 1 질문 2의 답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물음 2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앞에서. 자, 사안의 문제. 징계권자 A가 갑에게 파면 처분 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질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반드시 이거는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점 써주고. 2번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의무.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할 때나 강임휴직, 직위제 또는 면직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 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처분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규정 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법 만약에 뭐 여러분들 꼭 알고 싶다 그러면 공무원법 75조 거기 그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이게 있죠. 자, 이게 중요하죠.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징계 절차를 다 거친 경우에는 자,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징계 절차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불복할 수 있는 이런 뭐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거기 뭡니까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징계 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꼭 주의하세요. 여기다 별표. 자, 원래 공무원은요 충분히 그 소명할 수 있는 게를 다 주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요 뭡니까 이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어. 교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이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거예요. 않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걸 받아야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그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거예요. 자, 보장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봐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사연통지라든지 이런 경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사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파면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 결론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경우 A는 갑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갑에게 공무원 소청 심사 등을 통한 불복 신청 기회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갑이 행정절차상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음을 들어 파면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공무원에게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정절차법에서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명히 절차상 거기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파면 처분 취소를 이게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거기 우리가 일반 행정심판법에 관해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일반 행정심판과 이제 물론 그것도 관련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행정절차법에 관해서 평이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구회인 경우는요 좀 특별하게 공무원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때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뭐 교재에도 없고 또 학원에서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처럼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요. 자,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행정절차법 제3조 9항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행정절차법. 아예 행정절차법 적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행정절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게 사전 통지하는 데 의견 청취, 뭐 이유제기, 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 4가지를 이렇게 제가 간추렸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 회복에 관한 사항. 우리가 행정사들이 비자 발급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이거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관련 법령에 의한 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이것도 있죠. 이것도 어때요? 국세청도 행정기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국세청을 상대로 우리도 또 행정사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기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게 재결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뭐 특별행정심판 여기에도 해당되지만은 우리 행정사들이 토지 보상 업무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이 나오면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어디 학원에 다 가르쳐 주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또 자료들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타 학원들은요 이제 거기 강사들이 대부분 보면 월급쟁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만 해주고 그냥 가면 돼요. 이 강의 뭐 한 뭐 몇 강의로 좀 맞춰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강의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오너예요. 오너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드리고자 하는 것이 나의 뭡니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막 고생하고 힘들지만은 자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 것들을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합격하는 게 저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 예외와 관련된 논술 문제. 예.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라 하면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다시 한번 행정절차론이 아니고 법이 돼야 되겠죠. 적용 예외 사항 이런 게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것부터 출입국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출입국 관련 이런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여기도 뻔한 거예요. 출입국 관련 이렇게 했는데 거기 상대방이 이거는 뭐 사전 행정절차법에 의하면은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전 통지를 아니하고 이런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무효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그걸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출입국 관련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기여와 국적 회부에 관한 사항은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 절차법 적용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뭐 난민 기여와 이거 다 암기하기 힘들면은 외국인의 출입국 등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전부 다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을 먼저 꼭 이 사항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외국인 출입국 등의 처분에 관한 구제 수단으로서 출입국 심사, 기화 심사, 난민 심사 등이 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강제 퇴계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이재 신청을 통한 구제를 도모하고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지금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생소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미리 이런 것도 시험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익혀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따라서 사안의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결론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걸 다 암기하지 않고 2, 3번은 일단 빼더라도 1번과 4번은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이 뭡니까?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이런 것들에 관한 사항은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행정 절차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 예사항에 해당한다. 이건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죠. 이건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따라서 사안의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 예우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줘도 여러분들 이제 점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는 뭐 사전 통지에 대해서 써야 되고 사전 통지 예외에 대해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릴 때는 1과 4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써 보세요. 이건 쉽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한다 그러면 2번과 3번도 끼워 넣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닐지라도 1번, 4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세 관련이 있습니다. 조세 관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로 이 말을 꼭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게 뭐예요? 우리 행정절차법 3조 9장. 거기 이제 써주면 더 낫겠죠. 조세 관련 법령에 의한 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써주시고 이게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님들이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죠.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은 나중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이제 공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아까 거기 뭡니까 이거 1번 이것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론 파트. 조세 관련 법령에 의한 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전 통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끝! 이처럼만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려줘도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조세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 토지보상은요, 제가 출제자라면 이거 꼭 낼 것 같아요. 토지보상. 자, 토지보상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1번에 보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여기도 특별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여기 써주시고 이건 이제 쉽죠. 이거 쓰는 것은.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의 경우 사전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재결과 이의제기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전통지 등의 행정 절차를 충분히 거치게 된다. 이것도 써주세요. 여러분들 이미 이 공부한 내용이고 이것은 암기하기 쉽기 때문에 충분히 거치게 된다. 이것까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파트. 결론 파트 이런 서브노트 이거 참고하시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의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갑이 주장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끝이라고 이렇게 쓰시라는 것입니다. 결론 파트에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내용 쓰면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사전 통지에 대해서 이제 그 논점 써주고 결론 파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합시다. 11회. 자, 11회에 봐보세요. 11회에 이렇게 문제를 길게 냈어요. 이 출제자도 내가 보니까 여시 중에 백여시야, 백여시. 자, 문제 1 보겠습니다. 관할 행정처인 A시장은 갑이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갑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갑은 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 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 조사 다음 날에 원상 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이거네요. 자, 그래서 이게 봐보세요. 이 사람이 공무원들이 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물의 무단 용도 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진술했어요. 그 진술했다고 해가지고 행정청에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이게 뭡니까? 시정명령이라는 처분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항입니다. 자, 무릎 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하여 현장 조사 당시 갑이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 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21조 몇 항입니까? 이게 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이거네요. 자, 이게 이제 논점이죠. 물음이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 조사 당시 갑이 법률 위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였으므로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됐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상 제21조 제4항이네요. 여기 사항이네요. 사항. 예. 사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음일의 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점 정리, 사전 통지, 그 다음에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간단하게 쓰시고, 사전 통지 이게 서브노트 이거 내용 쓰시고, 그 다음에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자,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현장 조사에서 원고가 위반 사실을 시인하거나 그 다음에 위반 경위를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건 하나의 여러분들 판례입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어요. 따라서 사전 통지 생략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거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럼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했습니까? 그러면 얼떨결에 이거 했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진술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이 유도성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황한 시민들은 그 유도성 또 답변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명백히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사안의 경우 사전통지 대상 생략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A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A시장이 갑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불이익한 처벌에 해당하므로 갑에게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가지고 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음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이. 자, 논점 정리, 의견 제출, 그 다음에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에서 서브노트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청 주장해갖고 이거 생략대상 이거 써주시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 이거 하나 써주시면 좋습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 사실을 시인하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견 제출에 생략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되지 않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행정청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그냥 이용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A시장은 갑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의견 제출 생략 대상으로 여겨 갑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검토한 바와 같이 사안의 경우 의견 제출 생략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시장은 갑에게 반드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A시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거 위에서 문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출제자가 출제를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딱 한번 알고 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사전 통지와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이 내용만 알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길다고 해갖고 절대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식강 그 사례 식강 기출 문제 해설 논술 강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12강 해서 그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 열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영 경사입니다. 논술 왕비결 11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출모범답안과 실전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전번 시간까지 행정 절차론에 관해서 이제 했고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실무법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실무법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해설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2회부터 보겠습니다. 2회 보니까 갑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관 을에게 적발되었다. 을은 운전면허 취소권자인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한편 을과 함께 근무하는 순경의 전산 입력 착오로 갑은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관할 경찰서장은 2014년 7월 2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였고 갑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 이후 을의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014년 8월 27일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해가지고 한 문제로 40점짜리가 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딱 보면은 이제 조금 눈치를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감이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또 신뢰 보호 여기에 대해서 또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또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 보호는 행정 절차론의 파트에서도 이제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이쪽에서도 이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뢰 보호라든지 뭐 비례 원칙이라든지 제가 그 만들어진 그 자료 암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1번 문제점 갑의 신뢰가 과연 신뢰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며 이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게 초창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논하시오 뭐 이와 비슷한 것들 이 청구인 적격과 피청구인 뭐 적격, 그다음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논하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 그다음에 청구인 적격, 피청구인 적격,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 기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는 제가 그 폼에다가 끼워 넣기까지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렸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써 주시고요. 이제 신뢰 보호의 원칙에 관해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사안의 검토까지 이렇게 쭉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위복, 이것도 이제 쭉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인 적격 여부,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 여부, 그 다음에 취소 심판의 청구 기간, 이거까지 다 써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40점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또 내용들은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및 결론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관할 지방행정청장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갑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며 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갑은 위법한 처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개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원래 이 문제를 보면은 이게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이거를 알고 갑은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했지요. 그런데 그 후에 자기들이 이제 전산 입력 잘못한 것을 이제 그거를 제대로 잡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결론과 같이 갑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인용재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걸 써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자꾸 써봐야 됩니다. 써보지 않으면 이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꼭 써봐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4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6회를 보겠습니다. 2회를 봤죠. 그럼 4회를 보겠습니다. 4회를 보겠습니다. 4회 보면은 갑은 A 행정청이 시행한 국가공무원시험의 1차 객관식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이 하였다. 이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 2차 주관식 시험, 3차 면접 시험으로 구성되었고 3차 면접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최종 합격자가 된다. 또한 3차 면접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차 주관식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차 객관식 시험에 각각 합격을 하여야 된다. 갑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2차 주관식 시험 시행 전까지 재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갑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 이거 뭐 여러분 이제 논점 딱 보이죠. 가구제죠. 가구제. 제가 거의 강의 시간에 행정사 시험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행정사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1차 시험을 자기가 가채점 해본 결과 80점이 나왔어요. 근데 불합격으로 나오네요. 큐&A에서 발표했는데 불합격으로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이미 1차 가채점을 해가지고 합격한 것을 내가 확인하고 2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사 1차 시험 한 달 후에 이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불합격으로 나와?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빨리 제기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임시처분, 임시지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임시지휘라는 게 뭐예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임시지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2차 시험 본 다음에 2차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Q&A에서도 다시 이걸 점검을 해보니까 진짜 가채점 한 대로 8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1차도 합격, 2차도 합격해가지고 이제 행정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지요. 근데 만약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1차 시험 그게 불합격한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이 1차 시험에 분명히 합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불합격 처분이 됐네요. 이게 불합격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자기는 2차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2차 시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2차 주관식 시험 시행 전까지 체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가지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구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는데 임시처분을 통해서 임시지휘를 받아서 2차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것도 다른 문제로 40점짜리로 나왔는데요. 자, 문제 답을 해가지고 문제점. 사안의 경우 갑이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재결 전에 일단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느냐가 문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법상 우리가 구제 수단, 집행정지와 그 다음에 임시처분, 임시처분 이거 쭉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있는 거 여기다 그냥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쭉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이제 여기 사안의 검토하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데 뭐 그냥 결론을 내려도 되지만은 이게 넣어주신다고 하면은 사안의 경우 집행정지를 통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임시지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임시처분 결정을 통한 임시지휘를 얻어 2차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밑에 결론에 이렇습니다. 행정심판법사 구제수단에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다. 사안의 경우 갑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는 임시처분을 받아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임시지휘를 얻는 것이다. 갑의 임시처분 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면 갑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가지고 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3번 사안의 검토는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들 거기 이제 행정심판의 가구제로서의 집행정지와 그 다음에 임시처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앞으로도 자주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행정심판 거기 행정사 실무법에서는 이 논술 사례 40점 사례 문제가 행정심판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가지 이제 필히 암기 사항에 이것을 넣어 두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게 집행정지나 이렇게 임시처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어떠한 대상 있지 않습니까? 대상? 어떤 경우에 집행정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집행정지의 요건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봐보세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우리가 있다. 이런 경우, 뭐 긴급한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리가 없는 경우. 그래서 이게 중대한 손해가 입을 우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되지. 무조건 어떤 심판에 대해서 무조건 다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다 그것이 인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시처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암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요, 심의를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게 임시처분도 이게 허용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도 임시처분도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은 이런 문제 나오는 것은 어때요?
사실 거저먹기죠. 이 정도 나오면 거저먹기예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6회를 한번 볼까요? 6회에는 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는데, A씨는 영농상 편의를 위해 갑의 토지와 인근 토지에 걸쳐서 이미 형성되고 사용되고 있던 자연 발생적 토사 구거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유형 수로관으로 된 구거를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갑은 A씨의 공사가 자신의 토지 약 75평방미터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갑은 A씨의 자신의 토지 75평방미터에 설치되어 있는 구거를 철거하고 자신의 토지 외의 지역에 새로 구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여기는 20점, 20점 분설령으로 20점짜리 두 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거예요. 이제 그 구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논밭에 보면은 구거에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또랑 같은 그런 걸 이제 구거라고 하는데, 이 구거를 이제 시에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갑의 토지 약 75평방미터를 이렇게 침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갑이 75평방미터면은 이게 한 20평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설치해 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여기는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자, 물음 1. 갑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씨는 갑이 실제로 해당 구거에 의하여 상당한 영농상의 이득을 향후하고 있으며 구거를 새로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이유로 이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만약 갑이 A씨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재결을 받았다면 A씨는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 갑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요, 자,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인용 제기를 받았대요. 인용 제기를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용 제기에 따라서 이제 그 A씨는 그대로 이제 처분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A씨가요,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이게 뭡니까? 갑의 청구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행정심판이 딱 되면은 기속력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재처분 의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A씨가 마치 이거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가서 거부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떠오르는 게 뭐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속력. 이건 기속력에 대해서 쓰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써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봐보세요. 여기서 전혀 다른 이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이유를 들어서 A씨가 또 다시 거부 처분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기속력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때에 거기 뭡니까? 전혀 다른 이게 함정이에요.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 거부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더니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그거의 기사동 같은 사유로 거부 처분을 했다고 그러면은 A씨가 잘못했지만은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부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A씨가 위법한 거부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건축과에서요, 이게 이제 불허가 처분이 된 거예요. 왜 이거 불허가 됩니까? 내 땅에 내가 건축을 하겠다는데, 그랬더니 행정사님 이거는 그 땅에 거기 오수관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해갖고 제가 거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상하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이거 다 이제 다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또 건축 허가 신청을 넣었어요. 또 불허가래요. 불허가는데 이번에 사유가 뭐냐면은 선생님 그쪽은요, 도로가 이게 뭐 3m 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습니다 하고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기 이 시에서 이게 잘못한 것입니까? 이거는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죠. 원래는 오수관 이것 때문에 거부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오수관으로 해갖고 거부 처분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것인데, 도로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유잖아요. 도로 때문에 했다 그러면은 시에서 거기 거부 처분은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의 해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갑이 민원 제기하는 별도로 A씨에 대하여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의 철거와 새로운 국어 설치를 요구하는 의무 이행 심판을 제기하였다면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과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과 그다음에 청구인 적격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봐보세요.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출제자가 대단히 이게 좀 여시짓을 했습니다. 자,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뭡니까? 부당하게 거부처분을 했거나 아니면 부작위가 이게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은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 제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 민원 제기에 대해서 이 A씨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거부처분을 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 이게 부작위에 해당된다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부당 거부처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작위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의무이행 심판에 제기해봤자 이게 대상이 됩니까? 행정심판에 대상이 됩니까? 이건 안 되지요. 이것까지 우리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논술 완비를 이 강의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암기만 했고 가가지고 우리가 논술을 시험을 봐도 되느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볼 때에도요 그 준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례에 대한 답을 써보고 하는 이유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암기만 했고 가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용력과 순발력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함정으로 해가지고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저희 해설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음 1의 답을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의 답. 물음 1의 답을 보면은요. 자, 문제점 A시장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후 전혀 다른 이유를 들어 갑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할 경우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된다. 예, 기속력. 원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재결 처분을 했으면 행정처는 그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재결을 한다. 그 취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에 반하는 것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기속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속력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속력이 행정 절차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신고법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이게 주제입니다. 기속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요. 결론 부분에 어떻게 쓰느냐? 사안의 경우 A씨가 재차 내린 거부 처분의 이유는 전혀 다른 이유로 최초 거부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사동의라고 하지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근데 없기 때문에 다시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거부 처분에도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같은 내용으로 거부 처분을 했느냐 아니면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거부 처분을 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물음 2의 답 문제점. 갑이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한 경우 사안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와 갑이 청구인 적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해가지고 또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쭉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 성립되지 않아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갑이 거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작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청구인 적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이 제기한 의무이행 심판은 대상 적격은 물론 청구인 적격을 구별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가 된다 해가지고 옆에다가 끝하면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근데 여기 결론 부분에 그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써주시고 옆에다 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고 보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써보다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써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11강 마쳤고요. 자, 이어서 12강 계속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 어, 강의가 있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령 경사입니다. 논술 왕비결 11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령 경사입니다. 논술 왕비결 12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행정사 실무법 기출문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9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 자, 9회 보면은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은 1988년 9월 2일 A제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발전시설에서 근무하다가 터빈 및 보일러 작동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우측 청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보 요청을 하였고 2004년 3월 2일 시약 생산과로 전보되어 근무하다가 2009년 2월 6일 퇴사하였다. 갑은 2009년 3월 6일 근로복지공단에 우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애보상 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5월 9일 보험급여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장애보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을 갑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부지급이라는 게 뭐예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갑은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 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 사유를 추가하였다. 처분 사유를 또 추가를 했네요.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그래서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호법령에 따르면 장애보상 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그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이제 참고사항이고요. 자, 여기에 대한 물음 1을 보겠습니다. 물음 1.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하시오. 세 가지를 여기서 물었네요. 자,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이거에 대해서 법적 성질, 심사청구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의 법적 성질,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네요. 그다음 물음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처분 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처분 사유가 검토할 수 있는가,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가 이거죠. 처분 사유의 추가는 기사동이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가가 되지 그 외에는 허용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고, 이제 1번인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생소한 문제였고, 이거는요 일반 행정심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행정심판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문제점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것이다.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요 이렇게 막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걸 딱 읽으면서 이런 문제를 볼 때에는 일단 자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처분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피청구인이 되겠죠. 이거는요 이건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 자 재심사청구와 여기 심사청구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냥 심사청구를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거기 근로복지공단 내부에다가 그냥 심사청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 이의제기와 같은 거예요. 이의제기와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다른 행정기관이 하는 이의제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했다. 이때에는 행정심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적 성질이.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해 두시면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 간략하게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해당 기관에 심사 청구만 했다? 심사 청구 해당 기관에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이의제기다. 법적 성질은. 그런데 해당 기관이 아니라 이게 산업재해 무슨 위원회 이런 데다가 재심사 청구를 했다? 아, 이런 경우는 법적 성질이 행정심판에 해당되는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아주 생소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어디 교재도 없고 어느 강사도 강의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재심사와 여기 나오네요. 심사와 재심사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심사 청구인 경우에는 이것은 내부의 시정 절차다. 재심사 청구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봐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의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하고 당연히 처분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처분을 한 이 근로복지공단은 어떻게 됩니까? 피청구인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근로복지공단은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행정심판인 재심사 청구의 피청구인이 된다. 그랬죠. 처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으로 법적 성질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 해당 행정청에 그냥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재심사 청구는요. 심사 청구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그 법적 성질은 특별행정심판의 제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자, 물음 2까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중요한 말입니다. 자, 물음 2의 답을 보면은 문제점. 재심사 청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 이게 보면은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근로복지공단이 추가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처분 사유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처분 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 이게 좀 쉬운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써보시면 아시겠고. 자, 그런데요, 봐보세요.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거기 소청 관련, 그 다음에 이 근로복지 이또 특별행정심판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이 또 다시 출제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다음에도 또 출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특별행정심판이 출제됐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미리 대처를 해야 되겠죠. 특별행정심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런 모범 답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 학원이나 어디에서 다 이렇게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특별행정심판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조사를 하고 우리 시험과 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로 제가 만들었어요. 특별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데 알려주지 마세요. 예. 2차 시험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중에서 이 파란 것들이, 자, 공무원 소청심사, 이 관련, 그 다음에 산업재해, 이게 출제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토지, 이건 토지보상 관련, 그 다음에 고용보험, 이거는 약간 이제 고용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노무사 시험 쪽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행리사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국민 이쪽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출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토지수용회 이쪽 관련해서도 만약에 출제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안 돼 저는 합격시켜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어떻게 이번에 꼭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제가 또 만들었습니다. 야근까지 해가면서 공무원 징계 처벌에 대한 소청심사,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 절차에서 공부했지만 자 이러한 것들 쭉 이렇게 여러분 꼭 써보세요. 이렇게 답 해줬는데 써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꼭 써보세요. 자 고용보험, 자 고용보험 딱, 자 문제점 해가지고 이때까지 다 이렇게 써 결론까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만 쓰면은요 여러분 퍼펙트예요. 40점 만점에 40점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자 문제점부터 쫙 결론까지 쫙 이렇게 해놨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완벽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써보면서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익혀두시기 바라는데 이제 이것을 막 어떤 다른 게 좀 이상이 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심사 청구를 했는데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 이에서 물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해당 기관에 그냥 심사 청구를 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에 해야 된다. 이의신청에 해당된다. 법적 성질은 이의신청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냥 재심사를 갔다. 이거는 이때 이제 행정심판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요, 고용보험법에서는 보험심사관의 심사관의 이 심사도 행정심판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시험에 나올 게 좀 희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뭐다? 이거. 예. 해당 그 행정청에 심사 청구를 하는 것은 법적 성질이 이의신청. 그 다음에 재심사를 했다? 그럼 그때는 행정심판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이 위에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데, 출제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쫙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뭡니까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저 행정 절차는 이쪽에서 또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더 합시다. 하나 뭘 할까요? 자 11회 거 한번 보겠습니다. 11회 A씨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갑은 시장 을에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을은 관계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을이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병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 인근에 시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씨의 환경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갑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결국 불복해서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더불어서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네요.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 집행정지를 왜 했나 모르겠어. 뭐 집행정지란 게 어디 뭐 긴급한 경우,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응?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어떤 집행정지를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물음 1. 이 사건 취소 심판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의 집행정지 인용은 이건 되지 않죠. 좀 이따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물음 2. 병은 이 사건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반려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반려 처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기를 하면 그 제기의 취지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자, 이럴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제수단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직접 처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강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사실은 쉬웠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물음 1의 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1의 답. 문제점. 갑이 병시장의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해가지고 집행정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면 되는데 여기 봐보세요. 집행정지 요건에 보면은 우리 이미 양기하고 있죠. 중대한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습니까? 뭐 긴급한 일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근데 이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특별히 좀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좀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기다가 별표를 좀 3개 정도 해두실래요? 별표. 기왕이면 4개 합시다. 대장 해야지. 대장. 군대 대장 별표 별 4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해주세요. 이거 하나는 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판례는 거부 처분을 집행정지 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가 될 뿐 신청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므로 신청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예 그냥 딱 넣어놓으세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이게 인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사안의 경우 A시장의 반려처분은 거부처분이고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갑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해가지고 끝하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음이의 답을 보겠습니다. 문제점. 병의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에 따라 재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해가지고 이제 간접강제, 그 다음에 직접처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가지가 있죠 원래. 그래서 이걸 쭉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암기된 거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안의 경우에 한번 볼까요? 위원회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제기를 하였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직접 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 위원회 인용 제기에 따른 병의 재처분 의무에 대한 부작에 대하여 위원회의 간접 강제를 통한 구제는 가능하지만은 위원회 직접 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직접 처분이 왜 인용되지 않을까요? 직접 처분에 보면 이런 게 돼 있죠. 자,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을 것. 2번째, 피청구인의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것. 3번째, 청구인의 신청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봐보세요. 의의를 여러분들이 꼭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죠? 자, 직접 처분이 어떤 경우에 합니까? 위원회에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 이행명령 재결에 대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 직접 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행명령 재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아 이럴 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지 않고 자 봐보세요. 물음이 보면은 병은 이 사건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반려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때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 법상 구제소행이 무엇인가?
이게 단지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 제기잖아요. 자, 이걸 취소해 주세요 했는데 거기서 그래 그럼 이건 취소 이것만 했지 취소 심판에 대한 인용만 했지 무엇을 이행하라고 이행 명령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이런 문제는 진짜 사실은 보너스 점수입니다. 보너스 점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어이구. 예, 자, 이제 12강, 그, 기출문제 해설, 예,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또 뭐 핵심 그 문제 짚는 맥을 짚는 방법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자 열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